네, 그러면 지금부터 네, 제6회 데브톡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그 데브톡 세미나 지금까지 봐오면서 대부분 지식 관련하거나 기술 관련된 내용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발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공유 드려야 좀 도움이 될까 고민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제가 좀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 있는 내용들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셜 벤처 사례들 가지고 왔고요. 네, 그럼 좀 가볍고 재밌는 얘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거슬러 올라와서 제가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발에는 전혀 관심이 정말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약간 그냥 진로 자체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어요. 학교도 별로 다니고 싶지 않아 있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좀 이것저것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약간 다양한 사람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뭔가 분야에 제한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가 창업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업 동아리는 약간 소프트처럼 개발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정말 BM 짜고 그리고 사업 아이템 약간 제시하고 이런 종류의 네, 동아리인데 여하튼 이런 데를 들어가게 됐고요. 네, 생각보다 떨리네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 그 주제로 한 1년 정도 한 프로젝트예요. 이게 피패션이라고 패션을 위한 열정 뭐 이런 모토로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게 어댑티브 패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마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저도 이거 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일단 뭐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좀 더 입기 쉽고 편하게 만드는 옷이에요. 근데 이게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시장이 개척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긴 하지만 국내 시장은 되게 적어요. 조금해요.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척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꼭 기능성뿐만 아니라 미적인 감각까지 넣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예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뭔가 옷이 예쁘다던가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뭐 옷이 기능성이 있는 옷이지만 좀 더 예쁘고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드려야겠다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냐? 결국에는 이게 되게 공모전 같은 데 나가다 보면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웹 서비스나 앱 서비스 같은 IT 기술이 결국에는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여기서 되게 깨닫게 됐거든요. 이게 이걸 하면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어, 제가 이걸 하면서 피부로 와닿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사고 아이템을 누군가한테 알리려고 해도, 유행을 시키려고 해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IT 기술이 근본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그게 대세라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개발을 시작하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그러한 사례들을 그때부터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되게 생소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사람들하고 여기서 공유하면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네들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 첫 번째로, 닷워치라는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 스마트워치예요. 사실 전 이거 보고 되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면 스마트워치라는 건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점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스마트워치는 전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소리로만 듣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뭐 점자로 바로바로 문자를 받을 수 있고 어쩌면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좀 놀라웠고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기사를 찾아보게 되니까 최근에는 애플이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 아이패드 자체에 그림을 그리면 닷패드
이런 닷 패드라고 따로 패드를 냈는데 닷 패드에 바로바로 연동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요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탭틸로인데 이것도 앞에랑 비슷해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를 가리키는 IT 기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 정도다. 앱이랑 연동해서 선생님이 퀴즈를 내고 하는 걸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다 정도였는데 최근에 또 다시 쳐보니까 제가 이거에 또 관심이 없어진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최근에 다시 쳐보니까 구글가 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앱 관련해서 이런 게 훨씬 유용하게 쓰였다.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사실 한 번쯤은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였는데 뭐 스마트폰 카메라를 찍으면 글을 읽어주고 아니면 뭐 상황을 묘사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봤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LG U 플러스랑 같이 협력을 해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최근에는 SKT랑 이번에 협력해서 같이 글을 찍으면 그것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요약 기능까지 해서 요약한 내용을 읽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실 이거는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고요한 택시라고 좀 되게 유명한 건데, 이거는 약간 앞에 것들이랑 조금 달라요. 근데 얘는 이제 청각장애인 기사를 채용시켜서 승객과의 소통을 보조하는 앱이랑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청각 장애인 분들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좀 몰랐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우버 택시는 이미 청각 장애인 분들을 다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는 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태블릿으로 글씨를 써서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어떤 기기를 통해서 신호나 이런 것들을 조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해서 지금 한 30명 정도가 운전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 발표는 매우 짧지만 여기까지였고, 사실, 저는 이런 내용을 저희가 한번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 사실 제 발표가 아주 단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아,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다는 것만을 아는 것만으로도, 어, 조금 따뜻해지는 새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며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직원님. 안녕하십니까. 디미터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이진호입니다. 사실 주로 하고 싶은 말은 디미터 법칙에 관한 건 아닌데,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뭐 객체지향 설계 왜 필요한가,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충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제목 쓰면은 좀 그렇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있어 보이는 제목 골랐는데 있어 보인다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이 뭘까요? 객체지향 그게 돈이 됩니까? 그게 돈이 되나요? 맨 처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 저희 어땠죠? 이제 뭐 전국 아니죠. 그 진공관으로 뭐 이렇게 막 힘들게 코딩하고 010101 하니까 아 심장마비에 걸리겠다. 너무 힘들다 하니까 이제 순차 지향 언어와 절차 지향 언어가 좀 도입이 됐죠. 순차 지향 언어에서 이제 뭐 니모닉 이런 게 들어가면서 아 대충 뭘 하는구나 정도는 알고 있었고, 절차 지향이 영어로 프로시저얼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시저가 먼저다. 함수로 논리를 분리하고 뭐 코드 재사용을 막자 하니까 이제 좀 더 효율적이고 이제 코딩하기가 좋아졌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제안을 한 거죠. 아, 그 함수 도입하니까 참 좋은데 더 분류하면 안 되냐? 비슷한 종류끼리. 뭐 그래서 클래스 개념을 앞에 세운 이제 객체 지향이 나왔죠. 객체 지향 패러다임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자 이런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 제 태양이 있고 뭐 공기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객체들의 상호 교환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프로그래밍도 이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객체지향 설계의 목적은 객체지향 설계가 왜 좋냐면요. 좋은 프로그램은 오늘 돌아가고 내일 변경하기 쉬워야 돼요. 일단 돌아가야겠죠, 오늘? 오늘 안 돌아가면 그거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일 변경하기 쉬워야 돼요.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은 처음부터 모든 설계를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구조를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갑자기 내일 고객님이 뭐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키겠대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싹 뜯어 고쳐야 되는 거를 이제 객체 지향을 도입하면은 변경하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객체 지향이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변경하기 쉬운 코드를 내가 짜게 해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듯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코드를 짜자. 여기서 상호작용에 빨간색이 쳐졌는데 이제 이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 아, 그럼 나는 클래스 어떤 클래스 필요하지? 이런 클래스 필요해. 저런 클래스 필요해.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안 되고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설계가 제공해준 건 의존성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다. 의존성. 좀 어지러운데 의존성이 뭐냐? 사람은 물과 공기 없이 살 수가 없죠. 사람은 물과 공기를 의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 없이 살 수가 없죠. 사람이 제가 태어난 거는 부모님이 있어서 태어났고 이제 GDSC 없이 GDSC 여러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킨 없이도 살아갈 수가 없죠. 치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삶이 정말 불행할 거예요. 살 수가 없을 지경으로. 그래서 결국엔 모든 객체들은 어쩔 수 없이 의존성이 조금씩 있다는 거예요. 객체는 객체끼리 상호작용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의존성이 너무 높은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공기로 숨을 안 쉴게요. 불가능하죠. 내가 내일부터 물을 안 먹고도 살아보겠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의존성이 너무 높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객체지향 설계를 원하는 게 뭐였죠? 변하기 쉬운 코드였죠. 그래서 결국에 객체지향 설계에서 주요 논점은 이제 의존성에 있다. 그래서 디미터 법칙이란 뭘까요? 이름이 좀 그럴싸한데 이제 이것도 어떤 의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객체의 자율성을 높여서 직접 협력하도록 만드는 법칙이래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객체로 바라보자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객체들이 서로 그 상호작용을 하는데 객체들의 자율성을 높여줘서 스스로 직접 협력하게 하자는 거예요. 절차 지향 코드처럼 내가 그 GDSC 회장 너 이거 해 저거 해 너 이거 내놔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회장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 이제 존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냐? 자율성을 높여서 객체 간의 결합도를 낮추고 응집도를 높이자. 이야기도 기회가 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협력 경로를 제한하여 객체 내부 구조에 강하게 결합되는 것을 막는다. 이것도 일단은 편하게 들으시다 보면은 뒤에서 다 설명할게요. 결국엔 디미터 법칙이란 건요, 캡슐화를 위한 지침이에요. 어떤 한 지침이에요. 캡슐화를 위한. 그래서 객체 자율성에 대해 얘기할게요. 이제 사람 둘이 있어요. 이게 회장이고 이게 저예요. 회장이 저한테 물어보죠. 저녁에 뭐 먹었니? 하면 저는 제 맘대로 대답할 수 있어요. 내 맘대로. 알려주기 싫으면 안 알려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말로 안 해도 돼요. 뭐 표정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거짓말 해도 돼요. 뭐 나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이제 뭐 거짓말 해도 돼요. 근데 나쁜 예시는 뭐냐? 이제 CCTV를 확인한 거예요. 회장이 제가 저를 스토킹하거나 CCTV를 확인하거나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거나 배를 갈라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배를 가른 그림인데 이제 내가 말해줄 수도 있는데 이제 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내 배를 가르고 이거 꺼내보는 거예요. 나 말해줄라 했는데 막 CCTV 확인하고 이러면 이제 자율성이 떨어진 거예요.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연스럽게 캡슐화가 깨졌죠. 객체 지향의 4대 뭐 원칙이 뭐죠? 캡슐화, 상속, 다형성, 추상화 뭐 이런 거 있는데 캡슐화가 자연스럽게 깨졌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어요? 내부를 혼이 드러냈죠. 그리고 회장이 저한테 너무 깊이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경에 취약하게 된다. 그래서 로우 커플링, 하이 코이션 패턴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결합도와 응집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합도는 뭐냐면 객체끼리 상호 의존하는 정도예요. 의존성이 너무 크면은 결합도가 높다고 표현을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짰는데 어떤 DB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고려 안 하고 막 짜면은 갑자기 사장님이 야 내일부터 너 어제까지 관계성을 가지는 DB를 RDB라 하는데 RDB 썼지 내일부터는 그런 거 없는 NoSQL 쓰자 하면은 이제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의존하는 정도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결합도를 낮추면 뭐가 좋냐? 의존성이 낮아지고 재사용성이 높아진다. 뭘로 대체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음식 예를 들어서 내가 이슬만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면은 내일 갑자기 그 술집에 갔는데 이슬이 없대요. 그러면 나는 절망에 빠지겠죠? 근데 난 그냥 술이면 돼 하면은 내일 가서 뭐가 나와도 상관없이 이제 잘 마신다. 재사용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응집도란 건 이제 좀 말이 어지러운데 뭐 회장이라면 회장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럼 GDSC 회장이 하는 일들을 쫙 봤을 때 자기가 하는 일만 자기가 하고 있냐? 좀 말이 복잡한가?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이 있는데 다른 사람 책임을 만약에 내가 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장이 이제 저의 책임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응집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응집도 떨어지면 뭐가 나쁘냐? 응집도 높아지면 뭐가 좋냐? 의존성이 또 떨어지고 변경이 용이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찰이에요. 그러면 내가 경찰의 책임만 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내가 경찰 제도 맘대로 바꿔도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피해가 없어요. 뭐 비유가 이상한데 넘어갈게요 일단. 결국 캡슐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로우 커플링 하이 코이션은 어떤 선택의 지표예요. 선택의 지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 결합도 낮추고 응집도 높여야 되는데 결합도 낮추고 응집도 높여야 되는데 결합도 낮추고 응집도 높여야 되는데 계속 생각하래요. 왜냐면은 그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머릿속에 두면서 만약에 내가 책임을 할당할 때 그러니까 얘한테 이거 해, 쟤한테 저거 해 할 때 선택지가 여러 개라면 무조건 이쪽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이유는 전에 다 설명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반대로 가면 변화에 취약하게 된다. 객체는 내가 호출하는 객체가 뭐 하는지만 알면 돼요. 우리 리더가 뭐 하는지만 알면 되고 뭘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돼요. 그것까지 알면은 내가 얘랑 결합도가 너무 높아진다. 얘 응집도를 얘 책임을 내가 나눠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미터 법칙이 왜 좋냐면 이걸 지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공해줘요. 사실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는데 디미터 법칙이 왜 좋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줘요. 객체가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한다. 어떻게 제한하냐면 너무 어지럽죠. 읽지 마세요. 심장마비에 걸릴 것 같죠? 그래서 이걸 너무 읽기가 힘드니까 자바 코드 레벨로 보여줄게요. 자바 코드 레벨을 보여주면 얘네랑만 소통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읽기가 힘들죠? 심장마비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봐도 돼요. 이거는 일단 넘어갑시다. 그러면 Don't talk to stranger. 그러니까 낯선 사람과 얘기하지 말라. 디미터 법칙을 다른 표현으로 낯선 사람과 얘기하지 말라 법칙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머니는 다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들의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좋은 코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지 마 하는데 너무 먼 객체와 대화하지 말고 가까운 객체랑만 대화하라는 거예요. 객체를 파고드는 점을 하나로 제한해라. 예를 들어서 자바에서 소통할 때 이것도 읽지 마세요. 이것도 심장마비니까 자바에서 다른 객체의 뭐 메서드나 뭐를 호출할 때 점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하나로 제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 말고 뭐만 보면 되냐? 지금 리졸브라는 함수가 있죠. 클래스 보면은 리졸베이션 에이저시 얘가 예약해준 애예요. 예약해준 애가 예약하는 메서드 불렀는데 이제 보면은 스크리닝을 인자로 받죠. 근데 스크리닝에서 무비도 꺼내, 컨디션도 꺼내, 그리고 복잡하죠. 이러면은 이제 사소한 변화에도 크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크리닝이 갑자기 오늘부터 나 일 안 해 하고 일 스타일을 막 바꿨어요. 나는 오늘부터 욜로야 하면은 이런 게 불가능해져요. 나 무비 안 갖고 있을래 하면은 여기서부터 막히죠. 나 컨디션 안 갖고 있을래 그럼 여기서부터 막히죠. 사소한 변화에도 코드가 크게 흔들리게 돼요. 리졸브 그래서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같은 코드인데 깔끔해졌죠? 근데 뭐 깔끔한 게 사실 핵심은 아니에요. 근데 리졸베이션은 예약하는 게 자기 책임이에요. 근데 이제 리졸브 메서드에 아까 뭐 하는 일이 진짜 많았죠. 하는 일이 진짜 많았어요. 영화도 꺼내와 뭐도 해 했는데 예약만 하자. 예약은 누가 해주냐? 스크리닝 해주자. 요금 계산하는 거거든요. 요금 계산은 스크리닝 네가 해라. 그래서 스크리닝한테 아까 그 코드들을 다 던져줬어요. 왜냐? 걔가 할 일이니까. 그러면은
리저베이션 에이전시는 오직 리저브의 인자인 스크린에게만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러니까 얘랑만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소통 경로가 짧아졌죠. 스크리닝을 열고 무비를 꺼내서 뭐를 하는 게 아니고 스크리닝한테 야 요금 계산해 와 하면은 스크리닝 알아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영화한테 뭐도 시키고 거기서 컨디션도 꺼내고 지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의 책임은 스크리닝에 있으므로 직접 계산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트랙웩이라고 기차 충돌 코드예요. 보면은 회장이 뭐 먹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GDSC 리드에 바디를 꺼내서 스토먹을 꺼내서 컨텐츠를 확인하고 이름을 확인하죠.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거를 기차 충돌 코드라고 불러요. 이름이 귀엽죠. 그래서 클래스 내부 구현이 외부로 훤히 드러났어요. GDSC라는 클래스가 지금 너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리드도 다 드러나고 지금. 그래서 캡슐화가 완전히 붕괴됐다. 기차 충돌 코드를 짜지 말고 샤이 코드를 짜라. 샤이 코드라고 하면 이제 부끄럼 타는 코드를 하는 건데 아까 이런 거죠. 스크린이 부끄럼을 타서 내 안에 영화 있다. 내 안에 컨디션 있다. 이런 거 다 비밀로 하겠다는 거예요. 비밀로. 그래서 좀 귀엽게 샤이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샤이 코드 짜라. 이게 디미터 법칙이에요. 조금 감이 왔나요? 그러면 도트 하나를 줄이면 되지?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스트림은 다 잘못된 거예요. 자바 스트림 코드란 건데 자바 스트림 코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도트를 하나로 줄이라는 게 진짜 도트 하나만 갖자는 게 아니고 뭐냐? 객체 내부 구현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객체 내부 구현 묻지도 않고 사실 얘네는 다 같은 클래스 인스턴스 반환하거든요. 똑같은 걸 반환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트 하나를 줄이면 되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협력 경로를 줄여라. 협력 경로를 하나로 줄여라. 그냥 말 쉽게 하려고 도트 하나로 제한해라 이런 거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협력 경로를 하나로 줄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캡슐화에 대한 지침이었어요. 캡슐화를 다른 관점에서 표현한 거고 더 이상 수신자의 내부 구조에 대해 묻지 않아요. 아까 그 스크리닝이 무기를 갖고 있고 뭘 갖고 있고 나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알아서 요금 계산해 와. 네 안에 뭐가 있든 나는 관심도 없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캡슐화가 잘 된 거죠. 단지 원하는 것을 명시하고 수행하도록 요청해요. calculate fee, 너 fee 계산해 와. 그냥 이렇게 수행하라고 요청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스크리닝은 내가 요금 계산하는 걸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네? 하면 혼자 좋아하겠죠? 이제 스크리닝도 좋아하겠죠? 자율적인 존재가 됐어요. 원래는 스크리닝 배를 갈라서 무비를 꺼내고 이제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도가 낮아졌고 응답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는 코딩 스타일이에요. 그 디미토 법칙과 상당히 관계가 연관성이 높은 코딩 스타일인데 묻지 말고 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위의 코드를 아래와 같이 바꾸자는 거예요. 아까는 무비를 꺼내서 뭐 컨디션을 꺼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스크리닝한테 다 시켜라. 너 이거 해와. 이거 해줘. 그냥 묻지 말고 시키라는 거예요. 상태 같은 걸 묻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이 묻지 말고 시키라를 제일 어기기 쉬울 때가 언제냐면 상대방 객체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상대방의 어떤 상태를 조작하는 거예요. 말로 하니까 어렵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친구가 아프대요. 여자친구가 아파서 여자친구 상태를 확인했는데 아프네? 그러면은 여자친구 함수 중에 저녁 먹기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내가 이제 죽을 넣어줘요. 그 사람과 사람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따뜻해 보일 수 있는데 여자친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바지 크림 떡볶이면 싹 났는데 왜 그걸 보내고 난리야?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시켜라. 여자친구한테 아프다고? 저녁 먹어. 이렇게 하면은 여자친구가 알아서 응? 하고 이제 저녁도 알아서 둘 중에 골라서 시켜 먹는 거예요. 묻지 말고 시키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의 책임이고 캡슐을 깨는 일이며 절차적인 코드에 가까워요. 저녁을 뭘 먹을지는 여자친구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죽을 입에 넣어주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디미터 법칙과 묻지 말고 시켜라. 아, 너무 좋아. 오늘 좋은 거 배웠어. 이건 무적이야. 오늘부터 이것만 써야지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은 물어봐야 돼요.
단순한 자료 구조인 경우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자료 구조한테 너 갑자기 너 뭐 계산해와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영화한테 영화는 영화 요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영화 배열을 갖고 있죠. 이 전체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은 얘한테 시킬 수는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가끔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가끔은 내가 직접 꺼내서 직접 계산을 해줘야 될 때가 있다. 어느 때? 자료 구조일 때. 단순한 자료 구조일 때는 물어야 한다. 디미터 법칙 부적이 아니다. 설계에서 진짜 법칙이라는 건 없어요. 설계라는 건 결국에 트레이드 오프의 이야기예요. 아, 이거 도입해볼까? 하면은 A라는 점이 나아졌네? 하면은 무조건 거기에 수반돼 B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디미터 법칙도 결국에 설계 하나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너무 믿지 말라는 건데 잠시만요. 네, 이걸 봅시다. 또 이거 보니까 이제 드릉드릉하죠? 막 화가 나죠? 자율성을 개무시하네? 왜 자율성을 무시하지? 스크리닝의 자율성을 무시하지 마! 하고 내가 바꿔줬어요. 바꿔줬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많은 인자들을 넣어주게 되면서 의존도가 더 높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응집도는 더 낮아지게 됐어요. 스크리닝이 기간 할인 판단의 책임을 껴안게 됐어요. 얘가 제일 책임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디미터 법칙 적용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남의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당연히 변화에 취약해졌죠. 네, 그래서 디미터 법칙은 무적이 아니다. 설계에 몇 안 되는 법칙 중 하나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케바케 사바사 이게 유일한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도입해보고 이제 디미터 법칙 도입해봤는데 그러니까 어떤 객체한테 디미터 법칙 적용을 해봤는데 좋았다 하면은 그대로 가고 오히려 안 좋았다 하면은 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그래서 일단 도입할 거. 일단 도입을 하래요. 저자는 일단 도입할 거를 권해요. 개발 초기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다, 야, 여기에 디지털치 적용하고 안 하고 여기에는 뭘 넣고 뭘 빼고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일단 도입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설계가 나왔던 적도 많았다고 하네요. 설계란 결국에 코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만 봐도 처음부터 다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설계란 연습만이 더 나은 설계에 도달하기 위한 길이래요. 그래서 연습만이 살 길이다. 내가 이런저런 법칙 알았고 뭐 객체 지향의 뭐 상원칙 뭐 솔리드 알았으니까 오늘부터 나는 설계 무적이야. 이게 아니고 계속 연습하고 계속 떠올려야 하는 영역이란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제가 권하고 싶은 건 당장 오늘부터 응집도와 결합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코드를 짜면서 지금 혹시 결합도 높아진 거 아니야? 혹시 캡슐화 깨진 거 아니야? 응집도 낮아진 거 아니야? 이거를 한 번만 더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계를 향한 지름길이라는 거죠. 네. 뭐를 생각하냐? 자율성, 캡슐화, 응집도, 결합도 이런 걸 한 번씩만 더 생각을 하자. 지금 시간이 남으면 의도를 드러내는 인터페이스 여기는 짧게 갈게요. 여기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디미터 법칙이고 뭐 묻지 말고 시켜라고 의도를 드러내는 인터페이스고 이거를 한 번에 쉽게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설계할 때 책임에 초점을 맞춰. 그러면은 모든 다른 설계들이 다 따라와요. 책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런 설계를 책임 주도 설계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안 나왔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책임에 초점을 맞춰라. 메시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후에 객체를 선택하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은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제 그럼 객체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프로그램 만들 건데 유저 필요하겠네. 뭐 물건 쇼핑몰이니까 판매 물건 필요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구매 기능이 있어야겠네. 회원가입 있어야겠네. 이렇게 뭘 할지 행동을 먼저 생각하고 객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책임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객체지향 세계에서 책임은 기능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참고로. 그래서 메시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후에 객체를 선택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책임 주도 설계다. 근데 오늘 하면은 집에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음에 제가 기회를 되면 책임 주도 설계에 대해서 또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뭐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렇게 일한다 해서 이 세 가지 분류가 있대요. 우리 코드 짜는 사람들, 컴퓨터 공학과 사람들을 세 개로 나눌 수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코더, 코딩 할 줄 아는 사람, 누가 이것 좀 짜주세요 하면 잘 만들어 오는 사람. 프로그래머는 뭐냐? 설계를 고려할 줄 아는 사람. 코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객체지향적으로 짜야 돼요. 이렇게 설계를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말하는 엔지니어란 시간, 규모,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할 줄 알고 기대 수명이 수십에서 수백 명의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사람이래요. 기대치가 너무 높죠, 구글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엔지니어를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프로그래머. 코더 되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결론은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설계에 대해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네, 끝났네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사진 레퍼런스랑 책 레퍼런스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인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오늘 모던 C++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GDS 홍익 AIML 멤버 이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먼저 일단 제가 오늘 이제 모던 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이유가 제가 이제 C++에 대해서 잘 알거나 또는 이제 막 프로젝트 경험이 많거나 이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제 이제 경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코리인으로서 모던 C++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서 새롭게 이제 느낀 점들을 이야기해 보면은 그리고 이제 씨뿔뿔에 대해서 그런 매력이 조금 더 전달되는 바람이 있었으면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단 씨뿔뿔에 대해서 이야기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먼저 일단 모던 씨뿔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은 씨뿔뿔을 언제처럼 다뤄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씨뿔뿔을 배우게 된 거는 2017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이제 OOP 객체 지향 설계를 이제 배우면서 아, 이렇게도 이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되고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때 이제 코딩을 좀 손에 놓게 됐고 이제 당연히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어 1학기 때 이제 C랑 파이썬 하고 2학기 때 이제 자료 구조와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때 이제 다시 C++를 만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던 C++를 이제 지원을 안 하고 클래식 C++만 지원을 해가지고 그 교수님이 그때 이제 모던 C++를 활용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 이제 새롭게 모던 C++에 대해서 배우면서 느꼈던 이제 신선한 충격이 2017년 때 그 충격을 다시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볍게 씨뿔뿔의 이제 변천사 같은 걸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먼저 이제 용어 정리부터 하자면은 일단 씨뿔뿔 98 같은 경우 씨뿔뿔 98과 03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식 씨뿔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던 씨뿔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씨뿔뿔 11부터 20까지를 이제 모던 씨뿔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요 이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았고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모든 C++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특징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성능 같은 경우에 이제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가독성을 일단 모던 C++는 좀 높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작성한 C++의 코드를 어떠한 이제 환경, 그게 이제 OS가 윈도우든 맥이든 리눅스든 또는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이 되었든 그런 환경에서 똑같은 코드로 돌릴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게 그런 이제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 이게 이전에는 안 됐냐? 이게 생각보다 안 됐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컴파일러 언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송자구 들으신 분들은 이제 systime.h라는 그런 이제 리눅스에서만 돌아가는 헤더 파일도 있고 이제 병렬 프로그래밍 할 때는 예전에는 이게 다 헤더 파일이 다 달랐었어요. 그 OS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하나의 이제 그 헤더 파일로 이제 하나의 이제 기능들로 표준화를 시켰다는 게 그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레이 II라는 건데
이 어레이 IAI를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중에 이제 이미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레이 IAI가 이제 무엇일까요? 일단 어레이 IAI는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객체와 자원의 라이프 사이클을 일치시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임의로 그냥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발사 후 망각이에요. 이 발사 후 망각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실 군사 용어이긴 한데 예전에는 이제 미사일을 한번 쏘고 나면은 이 포수가 표적까지 이거를 미사일을 유도를 해야 됐어요, 직접. 그래서 이 한 번 발사하고 나서도 이제 망각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든 뭐 유선으로 해서 조종기를 조종을 하든 이걸 이제 조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미사일이 호수가 한 번 쏘고서 망각을 해도 이게 알아서 표적한테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포수가 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사실 그래서 이 알아서라는 키워드가 제일 핵심입니다. 사용자가 이제 잊고 있어도 알아서 자원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이제 어레이 II의 이제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말로만 들으면 조금 이제 추상적이니까 실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먼저 위에 코드를 보시면은 그 C++에서는 이제 위에 코드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조금 많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모던 C++ 기준이에요. 이 오른 위에 있는 코드, 그러니까 new 키워드를 사용한 코드는 array II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C++에서는 자바랑 다르게 그 메모리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없어가지고 사용자가 망각하는 순간 메모리 리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new 키워드로 선언이 된 그 리소스는 사용자가 끝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 메모리 리익을 방지하는 순간에 이 delete 키워드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각이 안 되죠. 또 이게 잘못된 시점에 이거를 이제 딜레트를 시켜주게 되면은 그 코드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시점에 뭐 이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딜레트된 코드면은 그 크래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던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있는 코드와 같이 이제 그 동적 할당 또는 이제 리소스의 그 할당을 이루어지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위에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동적 할당이 필요하다 하면은 스마트 포인터라는 걸 이용해서 할당을 하게 되고 동적 배열 같은 게 필요하게 되면은 이제 벡터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 코드는 이제 나중에 사용자가 더 이상 이제 신경을 쓸 필요 없이 알아서 적당한 시점에 이게 딜리트가 된다는 뜻이죠. 또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은 뮤텍스라는 자원이 있어요. 그 뮤텍스라는 자원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뮤텍스라는 자원도 직접 사용자가 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락을 시켜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사용자가 직접 언락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 이제 뮤텍스라는 자원을 만들고선 이걸 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코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밑에 있는 코드 것처럼 이제 락가드와 같은 것들이 이용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이제 뮤텍스라는 자원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잊어먹어도 알아서 이제 그 자원의 해제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건 사실 그 스레드 관련 내용인데 이 스레드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는 사용자가 이거를 이제 조인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JS레드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용자가 이 스레드라는 자원을 이제 망각을 해도 그 어느 시점에는 알아서 그게 조인되도록 이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게 된 거고요. 또는 이제 사실 모던 C++에서는 이 스레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좋은데 어떠한 이제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 std asynch라는 함수가 있고 std asynch에서 std future promise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어, 그런 이제 함수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함수들을 쓰면은 좀 더 이제 자원 세이프한 좀 더 이제 안전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고 그게 훨씬 더 간편하다고 합니다. 간편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 array2라는 이제 이 문장이 다시 이제 보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객체와 자원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일치시킨다는 말은 이제 비교적 라이프 사이클의 파악이 비교적 간단한 이제 객체를 자원과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1대1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제 자원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정말 이제 쉽게 관리를 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이제 사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게 끝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끝나면 조금 아쉽긴 하니까 모던 C++ 관련된 이제 몇 가지 기능을 조금 이제 시간이 남는다면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오토예요. 여러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C++에서 이제 C++이 사실 타임리스 언어라고 하기엔 조금 이제 거리가 좀 멀잖아요. 사실 타임리스처럼 만들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타입을 하나는 이제 다 써야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이 생겨요. 특히 이제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쓰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이제 오토 같은 거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제 강아지가 웃고 있는 것처럼 되게 간편하게 그 형식을 이제 타입 디덕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이터레이터 같은 건데 이 이터레이터는 이제 밑에 것처럼 이제 이건 레인지드 베이스드 폴몬이라고 해서 C++에서 가장 이제 최적화가 잘 돼 있고 이제 편한 방식으로 고쳤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레인지드 베이스드 폴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안전하긴 한데 몇 가지 상황에서는 이제 좀 불안전하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 함수 반환형 추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C++에서 사실 함수 반환형도 추론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펑크가 엄청 긴 자료형 같은 걸 반환을 해본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렇게 반환을 해보면은 되게 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오토 펑크라고 하면은 이게 리턴 밸류를 알아서 이제 추론을 해주고요. 리턴 타입을 이건 이제 보이드든 뭐가 됐든 스트링이 됐든 알아서 추론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긴 할 건데 그 이터레이터 사용할 때 이거 인플레이스 100 같은 거 사용하면 이제 안 되신다는 건 이제 다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벡터 같은 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퀀셜한 컨테이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푸시 100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만약에 사용이 되면 이제 사용에 그 문제가 없는데 그 뒤에 뭔가 이제 다른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청크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이동 연산이 다 일어나요. 그 시퀀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이터레이터가 잘 돌고 있다가 이터레이터 내부에서 그 푸시백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푸시백을 했는데 그 뒤에 메모리 공간이 이제 없고 그 벡터 공간이 이제 사용하는 공간을 다 이동시켜야 된다면은 이걸 이제 메모리 이제 공간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터레이터는 이제 무의미한 공간에서 헛도면서 시스템에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뭐 이건 그 STD 스팬에서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벡터 SP가 벡터 공간 V를 스팬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위에 거는 이제 결과가 이제 1, 2, 3 프린트 스팬하면 1, 2, 3 나오는데 밑에 건 이제 가비지 값이 나오죠. 그 이유도 이제 똑같이 그 이건 벡터의 특성이에요. 그 잘못하면 이제 메모리 무빙이 일어나서 스캔이 이제 잘못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튜플 같은 건 이제 튜플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함수에서 여러 가지 값을 반환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배열 같은 거를 만들어서 뭐 여기다가 이제 스트링도 넣고 인티저도 넣고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이 인포를 반환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튜플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튜플을 사용해서 이렇게 바꿔서 밑에서는 이제 오토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바꿔서 name, id, age 같은 걸 받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령을 한 번에 이제 반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브 시민틱과 이제 무브 시민틱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복사보다는 이제 이동이 빠르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스랑 푸시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C++에. 근데 막 푸시백도 있고 뭐 푸시랑 키워드가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인플레이스가 푸시보다는 더 빠를 수도 있다 또는 이제 같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더 빠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푸시 같은 경우는 임시 객체를 생성해서 이게 카피 컨스트럭터가 일어나는데 이제 인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얼밸류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임시 객체 형성 없이 그대로 이제 무브 시멘틱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성능이 조금 더 빨라요. 물론 이제 이렇게 같이 L밸류가 들어가게 되면 성능 차이는 없는데 만약 이걸 강제로 이제 R밸류로 넘겨주게 되면 또 이제 이 인플레이스가 훨씬 더 성능이 빨라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랜덤 엔진에 관한 건데 그 기존 랜덤 함수가 사실 이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 코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1번은 일단 타이머를 사용한 것부터가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온 값이 랜덤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0부터 9까지 나오는 랜덤 기계가 있고 이거 이제 제가 0부터 3까지를 랜덤을 뽑고 싶어서 모듈러스 엔진을 사용해서 그 랜덤 기계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0 같은 경우에 0, 1 같은 경우에 1, 4 같은 경우에 0, 5 같은 경우에 1로 다시 이제 컨버팅이 되는데 8이랑 9는 다시 이제 0과 1로 컨버트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개수를 세어보면은 0과 1이 나올 개수가 2와 3보다 1.5배가 더 이제 많은 분산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C++에서는 이렇게 랜덤을 뽑아내면 되십니다. 이거는 뭐 설명할 건 아닌데 C++에 이제 MT19937이라는 랜덤 엔진이 있어요. 이 랜덤 엔진에다가 랜덤 디바이스를 이제 넘겨줘서 이 랜덤 디바이스로 이제 이 디스트라는 건 이제 유니폼 인트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분산 기계인데 이 분산 기계 안에다가 저 랜덤 엔진을 장착을 시켜서 그 랜덤 값을 뽑게 되면은 이건 이제 0부터 99까지 완전 이제 세이프하고 시큐어한 이제 분산을 갖는 랜덤 기기가 완성이 됩니다. 또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분산들 막 노말 정규분포도 그렇고 이건 저도 모르는데 막 이름 들어봤을 법한 푸아송 분산이라든지 베르노이 분산 같은 것도 엄청 다양하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성능을 측정을 해 봤어요.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99까지 n개만큼의 이제 숫자를 랜덤으로 뽑고 그거가 이제 개수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 분산을 측정을 해봤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약 100억 개의 랜덤 인티저를 뽑아냈을 때 그 엔진을 사용했을 때보다 그 모듈러스 연산을 사용했을 때 표준 편차가 훨씬 더 컸어요. 12배, 13배 정도까지 컸는데 표준 편차가 크다는 말은 그만큼 분산이 깨졌다는 이야기겠죠. 단점은 이제 랜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연산 시간이 그 모듈러스 이용했을 때보다 약 1.76배 정도 더 느리게 걸린다는 건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성능 측정이고요.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올려둔 GitHub 링크 들어가 보시면은 그 실제 그 제가 사용한 코드와 그 정확한 이제 결과 값이 텍스트 파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C++23의 막 현재와 미래 같은 건데 그래서 23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이제 막 컨트랙트 패턴 매칭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C++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모던 C++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유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플러터로 프론트엔드 대체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GDSC 공익 백엔드 파트 멤버 조상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휴대폰 좀 힐끔힐끔 보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여름에 그 협업을 위한 스케줄 관리랑 그리고 개발일지 작성 기능이 있는 API를 참고로 제가 이제 다현님이랑 또 두 분 더 계신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 API를 플러터로 만든 스크린에 연결을 하며 겪은 CORS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엔드 파트인 제가 왜 프론트를 구현하기로 마음 먹었는지 그리고 플러터로 구현하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어, 그 당시 저희는 백엔드 팀이랑 이제 프론트엔드 팀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저희 백엔드 팀은 여름방학 동안 해서 어느 정도 API 구축이 다 끝나고 해서 마무리했는데 그 프론트엔드 팀 분들이 워낙 고학년이시고 바쁘시고 하셔서 이제 기한 내에 못 끝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또 마침 제가 이제 2학기를 기숙사에서 보냈단 말이죠. 이 기숙사에서 보내다 보니까 유튜브가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자꾸 이제 가끔씩 플러터가 올라와요. 근데 또 최근 들어 이제 GDSC 데브톡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플러터를 주제로 사용해본 경험으로 발표를 해주셔서 이제 플러터가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는데 또 마침 제가 플러터로 앱을 개발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계기들이 이제 플러터로 프론트를 구현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개발에 앞서서 저희 아주 간단하게
개발 단계를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모델을 구성하고 이제 스크린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HTTP 패키지를 이용했는데 이제 HTTP를 이용해서 API를 통해서 받은 API의 응답을 이제 화면에 뿌려줄 뭐라고 죄송합니다. 이 스크린에다가 이제 API의 응답을 보여주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델을 만들고 스크린을 구성한 것까지는 굉장히 순조로웠어요. 그리고 플러터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기억 안 나는 부분은 이제 금방금방 이제 구글링해서 바로 이제 코드를 작성하면 되고 해서 굉장히 순조로웠는데 이제 이때부터가 문제였어요. 이제 API를 이제 처음 연결할 때 제가 로그인부터 연결을 시작했는데 이 로그인이니까 포스트 요청을 해서 이제 대충 코드를 딱 작성해서 보내니까 이 메시지가 떴습니다. 빨간 글씨가 쫙 잔뜩 써 있길래 이게 뭔가 왔다 이제 뒤에 CORS 폴리시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제 CORS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고 결과적으로 CORS 때문에 오늘 발표 전까지 개발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CORS에 대해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CORS가 메인 토픽이 돼버렸는데 이제 COR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CORS가 뭔지 잘 아시나요? 저는 장고에서 세팅을 하면서 CORS 장고 세팅지.py라는 파일에서 봤던 적이 있어서 CORS를 들어는 봤는데 정작 이제 CORS가 문제라고 이렇게 뜨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ORS가 뭔지 저도 찾아보고 이제 발전하게 됐는데 이 CORS라는 것은 이제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의 약자입니다. 이를 해석해 보자면 교차 출처 리소스 공유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출처가 다른 리소스의 공유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출처란 말이 나와서 출처 오리진을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걸 설명드리려면 이제 URL의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앞에서부터 프로토콜, 호스트, 패스 그리고 이제 쿼리 문자열 그리고 뒤에 이제 프래그먼트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기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이 앞에 이 두 부분이랑 이제 포트 넘버까지가 이제 오리진을 구성합니다. 다시 CORS로 돌아와서 CORS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OP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SOP도 뭔가 약자 맞죠? SOP는 Same Origin Policy의 약자인데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동일 출처 공유라고 동일 출처 정책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출처에 대해서만 리소스를 공유한다는 그런 정책인데 동일 출처 정책을 지키면 이제 보안 취약점은 이제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출처에서 오는 리소스는 이제 공유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무런 접근이나 다 허용해버리면, 그렇다고 아무런 접근이나 다 허용해버리면 이제 보안 취약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허용된 출처에 한정해서 다른 오리진도 이제 출처도 받아주자라고 해서 생긴 게 이제 CORS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CORS의 작동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ORS는 이제 프리플라이트, 심플 리퀘스트, 크레덴셜드 리퀘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프리플라이트를 사용하는데 우선 잘 사용하지 않는 두 가지 방식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심플 리퀘스트는 이제 우리말로 단순 요청이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단순하다 보니까 그만큼 조건이 까다로워요. 뭐 어떤 메소드를 활용할 건지, 어떤 오리진을 활용할 건지 이런 거를 헤더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 인증된 요청, 이제 얘가 크레덴셜드 리퀘스트인데 이제 쿠키라던가 토큰 이런 거를 실어 보내는 경우에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이제 프리플라이트인데 이제 프리플라이트가 이제 예비 요청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포스트, 겟 이런 요청을 보내잖아요. 그럼 요청을 보낼 때 프리플라이트 요청의 경우는 예비 요청과 본 요청으로 쪼개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요청을 하나 보낸 줄 알았지만 요청을 두 개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예비 요청을 보내면 본 요청에서 사용할 메소드랑 헤더 같은 것들을 실어서 보내면 브라우저에서 보내면 이제 서버에서 허용된 것들이 뭔지를 이제 다시 응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브라우저에서 예비 요청이랑 이제 본 요청이랑 비교를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이제 본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맡겼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저는 분명히 포스트 요청을 보냈는데 잔고를 돌리고 있는 VS 코드 화면에 하단에 이제 포스트 요청이 아니라 옵션즈라고 떠 있길래 나 분명히 포스트를 보냈는데 하고 한참 헤매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헤더를 제대로 설정 안 해줬기 때문에 예비 요청만 가고 본 요청은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CORS 이제 헤더 설정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된다. 라는 내용이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백엔드 API를만 조금 다룰 줄 알고 있던 제가 이제 플러터로 프론트를 대체해 보겠다고 이제 겁없이 나서봤는데 결국 이제 CORS라는 벽에 막혀서 오늘까지 개발에 실패했고요. CORS는 이제 다른 저의 리소스를 신뢰할 만한 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적절한 헤더 설정을 하셔서 CORS라는 벽에 막혀 고통받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열정의 불붙이기라는 주제로 좀 간단하게 저의 이야기와 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말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나온 함윤주 프론트엔드 멤버라고 합니다. 이거 첫 강의하는 것보다 더 떨리네요. 왜 그럴까요? 일단 저희 이번 설명의 부제목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의욕이 떨어질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제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현재 GDSC 프론트엔드 멤버를 맡고 있고 동시에 RCPC 신촌 이번 시즌 공동회장을 맡고 있고 또 이번 시즌에 초급 알고리즘 강의도 진행하고 있으면서 사이서울에서 카드스로도 활동하고 이번 학기에 3학년으로 복학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걸 대체 어떻게 다 하냐? 이거 몸이 한 10개는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렇게 된 계기,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주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드리자면 이건 제 이야기고 제가 생각하는 열정에 대한 제 견해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점 한번 이제 주의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맛있는 음식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먹고 싶다? 저는 없애야겠다요? 저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맛집 탐방하는 것도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항상 먹을 때마다 느끼지만 돈도 정말 많이 없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통장이 다이어트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것만 먹는 삶을 살자라고 저는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각자의 목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말했듯이 뭐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삶을 살자라는 뭐 그런 거창한 목표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그냥 소소하게 소소한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모두 각자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단기간적으로는 이렇게 시험에서 좋은 학점을 받고자 벼락치기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크게 바라본다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GDSC에 가입해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아니면 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팀원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부트캠프 같은 걸 찾아봐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저도 그중 하나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재학 중에는 실제로 항상 할 일들을 미뤄놔가지고 과제하고 시험들에 많이 시달리곤 했습니다. 게다가 제 MBTI의 결과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게 그 P가 이쪽이고 J가 이쪽이에요. 그래서 항상 P가 그 MBTI가 변하더라도 P는 계속 P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 진짜 계획과는 먼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던 계기였고 지금 저것도 아마 예전에 누구가 올려주셨던 이제 공룡 나는 무슨 공룡이었을까라는 테스트에서 이제 저 친구도 굉장히 술자리를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이렇게 저글링하기 위해서는 저도 용기가 많이 필요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바쁜 와중에도 취업 준비를 척척 해나가는 주변 사람들 모습도 보고 내가 휴학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하지 않으면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넷플릭스도 좋아하고 유튜브 시청도 정말 정말 좋아하고 뭐 롤 같은 게임도 좋아하고 만화 보는 것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노는 걸 좋아하는 제가 이 일들을 하면 이제 그런 제 여가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시작을 해본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일기장의 부분을 한번 가져왔는데 이게 딱 그 방황하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나태해졌던 그 시기에 대한 일기장이었는데 제 열정 부족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게을러진 이유가. 그래가지고 열정을 되찾기 위해서 막 템플스테이도 갔다 올까? 아니면 뭐 혼자서 여행이라도 갔다 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해주셨던 말 중에 그거는 어차피 하고 돌아와도 넌 변하지 않는다. 그냥 너가 해야 할 일을 늘리면 어쩔 수 없이 몸은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도 나를 알고 항상 벼락치기한 내 모습을 아니까 아,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다 일을 저질러 놓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몸을 내던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시작했는데 제 열정은 길어봤자 2주 정도밖에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이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은 생각보다 적응의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쁜 생활에서도 그 매주 그렇게 깨나가는 퀘스트처럼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 생활이 조금 적응이 되고 그 바쁜 것도 바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 정말 바빴던 한 주 중에 하나의 일기장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때 뭐 택배 작업도 하고 뭐 MT도 갔다 오고 강의까지 했어요 이날 이 주에.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때쯤에 제가 GDSC 합격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막 몸이 성하지는 못했어요. 이때 막 뭐 택배 작업해가지고 다음날 몸살 났는데 MT 가가지고 서핑까지 하고 그리고 강의 준비까지 마치느라고 사실 몸이 성하지는 못했는데 뭐 하루에 3시간도 3시간보다 적게 잔 것 같긴 한데 이게 막상 한 주가 끝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때 올라오는 뿌듯함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마 조금씩 계속 연명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래가지고 한 가지 예로 또 사이서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선발 과정으로 라피신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4주 동안 선발 과정을 거치는데 첫 주 동안은 저도 적응을 못 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집 오자마자 거의 기절해 있다가 아침에 되면 바로 이제 의식을 되찾고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돌아오면 또 기절하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보내다가 한 2주일, 3주일부터는 되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봐서 아마 사람은 정말 적응의 동물이다.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저는 이제 일을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야 그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선발 과정 중에서도 이제 정말 맨 처음에 조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데 임시로 그냥 앉은 순서대로. 근데 그 사람들이랑 그냥 친해지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굳이 이제 이 선발 과정을 경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친해지면서 같이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서 하는 활동들이 생기다 보니까 일이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그래서 사실 몸은 출근하고 있지만 머리로는 이제 그냥 사람들 만나러 가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분들을 보내던 메시지였는데 이 4주 과정이 끝난 뒤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제 아마 이 힘든 과정을 저 혼자서 달리려 했다면 진작에 지쳐 쓰러졌을 텐데 동료들과 함께였기에 힘들 때도 언제나 힘이 났고 같이 으쌰으쌰하며 4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써놨습니다. 이만큼 이제 굳이 여기 사이서울뿐만이 아니더라도 제가 하고 있는 일들 대부분은 제가 웬만해서는 이제 그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 이유가 그 사람들과 친해지면 그 일을 할 때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 더 스트레스가 이제 덜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페이스를 잃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계속 그 바쁜 줄을 계속 할 수는 없었어요.
당연히 휴식 기간을 가졌었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휴식이 한 번 이렇게 휴식을 갖게 되면 정말 몸도 힐링되고 정신도 힐링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루만 쉬면 좋겠지만, 하루만 쉬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정말 좋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도 또 쉬고 싶은데 쉬고, 또 쉬고 싶은데 쉬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생각보다 너무 쉬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엔 지금 제 상태 같아가지고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 페이스를 다시 되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바쁘면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정말 일이 없을 때가 있고 정말 일이 많을 때가 있고 어중간하게 일이 많을 때가 있어요. 아마 어중간하게 일이 많을 때는 많이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상 할 일을 다 미리미리 해놓으면 내 여가 시간 정말 많은데, 이제 아마 PE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생각보다 계획적으로 일을 미리미리 하는 게 몸이 잘 안 따라줘요. 정신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보통 내적 갈등이 전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상적인 나, 일을 열심히 하고 얼른 내 시간을 가져야지, 이런 이상적인 내 모습과 현재 내 모습은 할 일은 안 하고 침대에 누워있네, 이런 모습이 계속 충돌을 해가지고 내적 갈등이 발생하고, 그러면 사실 본인이 더 힘들어져요. 근데 오히려 완전히 바빠버리면 그런 생각을 할 시간도 안 주어져가지고 그냥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일은 하고 있어요. 약간 그런 기계같이 되는 게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겠지만 그래도 조금 심적으로는 편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늘리는 게 저는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일을 너무 벌려놓으면 너가 나중에 스스로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겠지만, 생각보다 내가 일단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그 일을 끝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지금은 뭐 3개를 하고 있는데 조금 벅차다 하면 일단 3개로 계속 해보고, 아까 말했듯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3개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정도가 되면 4개를 들고 그 다음에 5개를 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헬스장 가면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일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면 이제 본인이 뿌듯해가지고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이상적인 나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이 되기 때문에 내적 갈등도 일어나지 않아서 심적으로도 좀 편해질 수 있는 효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발표를 사실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열정에 불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제 경험에 빗대어가지고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이제 동시에 최근에 이제 게을러진 제 모습을 반성하고 저도 다시 열정적인 삶을 살아보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말이지만 의욕이 없을 때는 정말 뭐라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침대에 누워만 있다가 이걸 이렇게 가다가 내 삶이 정말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밀려있던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하니까 이거 괜히 실이 내가 막 상쾌해지고, 그리고 이걸 하니까 이제 다른 것들, 일단 몸이 움직이니까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 그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책상에 앉아라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아무거나 좋아요. 뭐 집 앞에 갑자기 산책을 하러 나간다거나 갑자기 마트에 가서 우유랑 계란을 사온다거나 이런 거 뭐라도 좋으니까 일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도 실제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항상 효과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제가 2번의 방법을 사용을 해버려요. 이게 그냥 일을 그냥 밀어버리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내 몸에 신호가 올 거예요. 너 진짜 여기 지금부터 안 하면 너 진짜 큰일 나. 지금부터 안 하면 진짜 큰일 나. 이게 계속 점점 빨간불이 계속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 몸이 갑자기 더 눕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일어나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해야 할 일들을 엄청나게 이제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의 부작용은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 밤을 새야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밤을 새야만 이제 할 일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셀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근데 한번 이렇게 새버리면 몸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면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다음부터는 좀 미리미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번을 좀 하다가 1번 좀 안 되면 2번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 번갈아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뭐라고 하죠? 이번 세미나에 제 부제목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의욕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부제목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은 뭐라도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저희는 이제 유튜브와 핸드폰과 조금 멀어지면 좋겠고, 뭐 핸드폰하고 유튜브가 없는 거면 뭐라도 좋으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던가 뭐 설거지를 하던가 아니면 갑자기 다른 일 타러 나간다던가 등을 해주면 이제 몸이 조금 생기를 되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지금 여기 전제 조건을 보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많은데라고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해야 할 일도 없고 의욕도 없으면 그땐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이제 아까 말했던 근력 운동하는 사람이 점진적 과부하를 하는 것처럼 일을 이것저것 벌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을 이것저것 벌려놓으면 말씀드렸다시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을 어떻게든 끝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바빠져 있는 내 생활을 볼 수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제 이야기였고 제 열정에 대한 견해였기 때문에 이 점은 이제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조금 본인들에게 이제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새해가 밝았죠. 지금 벌써 12일이긴 한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 365일 중에 12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조금 바쁘게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조금 뿌듯한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이전에는 좀 자책하고 내가 할 일을 많이 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나에게 좀 채찍질을 쳤다면 이번 올해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바쁜 사람이다. 난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시간들로 좀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키노트로 저희 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하시고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13기를 졸업하신 김성현님의 발표 들으시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셨는데 갑자기 긴장이 한 2배쯤 되는 것 같은데 예, 뭐 오늘 제가 소마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성환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이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13기로 작년 12월 14일에 수료를 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개발도 물론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뭐 프론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개발 직접 관련된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좀 이 소마 과정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차별적으로 뭔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좀 소마에서 6개월 동안 강제로 프로젝트에 묶어놓거든요. 그러면 되게 좀 답답해도 런 칠 수 없고 무조건 계속 해야 되고 또 돈도 주니까 나는 여기 묶여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랑 맞춰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하면서 내가 겪은 거를 좀 들려드리면 그래도 제가 좀 6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해봤으니까 좀 더 뭔가 차별성 있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약간 여유롭네요. 오늘 할 얘기를 한 줄로 제가 좀 허술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언제나 저희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그 얘기를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사실 한마디만 했으니까 이거 뭔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발표를 다 하고 끝날 때쯤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려고 했구나. 저 한마디가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제가 발표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할 것 같고 그런 발표가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마디는 좀 짧으니까 이거를 사실 이 얘기로 진짜 끝없이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추려서 3개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좀 가볍게 다른 개발자들 너무 우러러 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좀 더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로는 판단할 때 좀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하라는 거랑 솔직함에 큰 가치를 둬라 라는 이렇게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이제 소마가 뭐냐 제가 듣기로 막 소마를 직접 하신 분이 여기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서 제가 막 엄청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최소한의 배경 설명은 필요할 것 같아서 소마가 뭐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부트캠프는 아닌데 좀 이제 부트캠프 막 티어표 이런 게 저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걸 인터넷에 쳐보면 아무래도 좀 1티어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SK의 모 계열사에서 부트캠프 참여자를 우대하는 채용 공고를 냈는데 거기에 부트캠프 목록으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좀 지명도 있고 명성도 있는 그런 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출신인 사람으로 좀 개발자가 유명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그 당대표 이준석이라서 제가 막 그 개발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고 막 그러니까 아직 이게 13기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막 연차가 높은 개발자 출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뭘 하냐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구글 간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유세 떨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라고 했을 때 세 명이서 약 6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하게 해줘요. 이 사진이 진짜 소마 홍보할 때 쓴 사진인데 이게 뭐 왼쪽에서 뭐 원래 인도 형님들한테 유튜브로 코딩 배우다가 이것도 제 생각에 나쁘지 않긴 한데 그 소마 오면 좀 최고 전문가들 가면 멘토들 되게 많거든요. 막 뭐 구글 출신, MS 출신 이런 사람 되게 많은데 정말 누가 봐도 전문가라 할 만한 사람들한테 멘토링 받고 또 그것만으로는 사실 프로젝트에 좀 열심히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 주고 돈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주고요. 100 정도가 아니라 딱 100만 원 줍니다. 그리고 뭐 기기 구입비, 프로젝트 할 때 뭐 외주 비용 이런 거를 한 외주 비용 제 기수 기준으로 720 정도, 인당은 아니고 이제 3명당 720 주고 저기 보면 맥북 있는데 저것도 소마에서 준 돈으로 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내가 100만 원이 엄청 큰 돈은 물론 아니지만 학생 기준으로 꽤 큰 돈이니까 아무래도 프로젝트에 좀 몰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페이지들 수십 개는 찍어냈고요. 이게 뭐 다들 프론트 하면 해보신 경험이겠지만 어쨌든 맨날 수십 개의 버그를 고치면서 막 한 딱 6개월 조금 못 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밴드 관리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런 개발 관련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지금 돌이켜 볼 때 지금 다들 뭐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했던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이런 프로젝트를 꼭 소마에서만 할 수 있냐? 아니죠. 다들 잘 알아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는 돌아보면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었어요. 뭐 외주 비용 이런 거는 좀 부담이 됐겠지만 그래서 그보다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얘기를 좀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가볍게 저도 이런 강연을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 다른 개발자들을 너무 우러러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뭐 다른 학교까지 와서 뭐 하는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연사 소개를 빼먹었는데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소마 13기에서 밴드 관리 통합 서비스 밴드웨건이라고 여기 로고도 외주로 받았고요. 프론트를 개발했고 알고리즘 미친 사람입니다. 다이아 5까지 찍었었고 그냥 수상 내역 여기 다 쓰면 이렇게 넘어가서 수상 내역 이런 거 하나도 안 썼고요. 그리고 여기 제 강의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좀 계신데 이제 지난 겨울방학 때 신촌연합 알고리즘 초급반에서 강사를 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서강대에서 당연히 지명도 뭐 엄청 높고요. 저 모르는 사람 없고요. 그리고 이제 네, 이 목수전공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임원도 달았습니다. 소마에서도 그래도 한 300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 80명 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점도 뭐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막 뭐 수석 이런 것까지는 당연히 아닌데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뒤에 건 아무도 말하지 않죠. 저는 그 생각하시는 거랑 다르게 부실골 엄청 많이 틀리고요. 아까 그 오기 전에도 브론즈 1 문제를 3번 틀린 끝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다이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죠. 코테도 저한테 어렵습니다. 막 붙고 말고를 떠나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단칼에 배워버리고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아까 아는 사람 되게 많다고 했는데 정작 그 소마에 함께한 팀원들은 연락 안 하고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친해지지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리고 아는 사람 많지만 막 외롭답시고 학교 상담소나 이런 데서 상담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개인적인 얘기라서 막 깊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저렇게 아는 사람 많고 막 한 활동도 뭐 꽤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모습과는 실제로는 많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학점이랑 별개로 지난주에 그 인턴 기술 면접을 보고 왔는데 그냥 탈탈 털렸어요. 막 네트워크 막 OSI 7계층 이런 거 대답 막 못하고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막 연발하고 그냥 털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맨날 좀 더 열심히 살 걸 하고 후회하고
앞날에 뭐 먹고 살지. 왜냐면 인턴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막 맨날 걱정합니다. 이게 뭐 이런 그 부족한 점들이 자랑이 나는 게 아니고 앞에 이렇게 소개하면 뭐 나름 그래도 자랑이랍시고 써놨으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해 주셔도 좋겠는데 아무튼 뭐 되게 이 사람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랑은 별개의 모습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뭐 아무래도 제가 다른 학교까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저 쓰레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나름 이거 끊겼네요. 이거 뭔가 안 되는데 아무튼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만 열심히 했냐 아니죠. 아까 저도 솔직히 발표 들으면서 와 이런 게 있어? 이런 걸 했어? 라고 되게 감탄을 했었는데 아까 뭐 윤주님도 그렇고 아니면 아까 그 모던 씨뿔뿔 하신 분도 그렇고 되게 감탄을 했었는데 저만 열심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소마나 아니면 다른 학회 활동이나 하면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막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다 그냥 얘기해보면 다들 후회하고 고민하고 또 모르는 게 많아요. 많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본인은. 다들 자기 실력 쓰레기라고 생각하고요. 남들은 이제 뭐 마블 유니버스에 나오는 그런 히어로처럼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면요. 다 난 쓰레기야라고 말해요. 이제 막 저 사람 너무 잘하는데 막 뭐 구글 인턴도 했고 막 어디 지금 막 완전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저 사람 개쩌는데? 라고 생각해서 가서 좀 깊이 얘기를 할 기회를 얻으면 다 이러고 있어요. 저는 쓰레기고 아무것도 못해요. 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개발하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쫄지 말라. 왜냐면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아마 뭐 다른 분들도 난 쓰레기야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의 고민을 안고 살고 있고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굳이 막 쫄 필요 없다. 다 똑같은 저는 잘하는 사람들이 무슨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막 저랑 완전히 태생이 다르고 막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키보드를 잡고 나오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저랑 똑같은 사람이고 저보다 열심히 살았을 수 있고 잘할 수 있는데 저랑 완전히 막 태생이 달라서 나는 저렇게 절대 못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좀 반쯤 격려같이 가볍게 한 얘기였고 이제 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다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런 질문들 몇 번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프로젝트 해야 돼? 그러면 되게 쉬워요. 그냥 주제는 아무거나 잡고 막 투드리스트 게시판 뭐 아까 누가 말씀하셨던 MBTI 테스트 이런 흔한 주제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아무거나 그냥 사다리 타기로 정하고 그 다음에 아무나 잡고 말해요. 예를 들면 다현님 같이 프로젝트 하실래요? 그러면 이제 마치 자동 응답기처럼 다 비슷한 답변이 날아와요. 저야 정말 좋죠. 근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그냥 그 말 끊고 이리 오세요. 같이 합시다 라고 하면 돼요. 이게 막 성공률 100%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들 약속한 듯이 이런 답변을 내놔요. 근데 성공률 100%도 막 이게 뭐 연애를 하고 막 길에서 번호를 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누가 저를 거절한다고 해도 그게 막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너무 바빠서 이미 사이드 프로젝트 3개를 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저랑 할 수 없겠죠.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다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다현이 너무 바쁘다. 그래서 못 하겠다라고 하면 이 뒤에 계신 분한테 가서 저랑 프로젝트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말하겠죠? 저야 정말 좋죠. 근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 막 두세 번만 하면 금방 사람을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고민할 게 없다. 주제는 그냥 사다리 타기로 정하고 사람은 아무한테나 물어보면 돼요. 그냥 컴공 이제 저희 학교에는 서강톡톡이라고 그런 컴공 전체가 있는 그런 약간 카톡 그 학교 어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연락을 한다.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 구하기 너무 쉽다. 그럼 누구랑 프로젝트 해야 될까? 그걸 골라야겠죠. 당연히 제가 첫 봤을 때 재현님은 딱 봐도 저랑 손발이 너무 척척 맞고 다 잘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그걸 한눈에 가려내서 바로 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죠. 저도 그렇게 못하고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소마 가면 팀을 아까 3명이라고 팀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300명을 센터에 다 풀어놓고 알아서 팀을 지어와라. 3명씩 짝짓기 해와라.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면 다들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팀을 구하려고 안달이 났을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 그냥 오는 제안을 받으면 된다면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죠. 저도 그렇지 않았고 대부분 한 90%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들 뛰어다닐 텐데 다들 뛰어다니는 사람끼리 만나서 다 이러고 있어요. 저는 너무 멋있는 사람이고요. 저 너무 부지런하고 진짜 개 열심히 하고 일정 무조건 맞출 수 있고 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 이 사람이 단점이 없는 사람이 아닐 텐데 아무도 막 저 나태하고요. 막 잡 너무 많아서 막 연락 절대 안 받고 일정 절대 못 맞춥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꽤 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진짜 많았어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들 자기 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왜냐면 이거 그 같이 팀을 짜서 100만 원 받아 먹어야 되는데 당연히 좋게 말하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좀 일단 뭐 실력, 기턱 같은 거 들어가 보면 있죠. 학벌, 뭐 서울대라고 한다, 아니면 카이스트. 솔직히 믿음이 좀 더 가겠죠. 막 학벌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소위 말하는 네카라쿠베에서 인턴을 했어. 레주메에 막 카카오 인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써 있으면 갑자기 신뢰도가 급상승하죠. 그런 것들, 그런 좀 객관적으로 따지기 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따지기 쉽습니다. 이거 제 레포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6257개 합니까? 그냥 좀 유명한 개발자 분 거 따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실력이나 성실함 이런 게 확인하는 비용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닌데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쉽죠. 상대적으로 그냥 깃허브 들어가 보면 되고 이 사람 레주메 보면 되고 써있는 자기소개 보면 돼요. 근데 저희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회사면 아무래도 원래부터 걸러져 온 사람들이 들어오고 내가 뭐 이 사람이랑 돈으로 어떻게 보면 묶여있는 관계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잘 할 수 있고 근데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소마도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뭐 싸울 수도 있고 싸워도 뭔가 묶어줄 장치가 없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 그냥 저 안 할래요 이러고 잠수 타버릴 수도 있어요. 소마에서조차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게 그 소문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도 잘 맞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실력보다 중요하냐? 너가 막 네카라쿠베 인턴한 사람이랑 할래? 아니면 너랑 되게 잘 맞는 사람이랑 할래? 그러면 저는 무조건 저랑 잘 맞는 사람이랑 합니다. 이 사람이 C도 모르고 포인터도 모르고 막 그냥 자스도 처음 시작해서 상관없어요. 저는 무조건 그 사람이랑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취향인데 막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게 분명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는 거죠. 어쨌든 한 사람이 되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에서는 제가 뭐 다현님이랑 직장 동료예요. 그러면 좀 막 뭔가 그 감정적인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 나 이 회사에서 뭐 월급 200, 300 아니면 400 이렇게 받으니까 참아야지. 그리고 다현님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막 그 몇백만 원씩 주고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묶어줄 게 없어서 처음부터 좀 맞추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제가 프로젝트 하면서 직접 겪은 일인데 여기 그 날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12월 7일에 그 메시지를 보냈죠. 12월 15일에 답장이 왔습니다. 네, 너무 걱정이 됐어요. 막 처음에는 좀 답답하다가 나중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막 큰 사고가 나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8일이나 안 봤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별일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되게 좀 화가 많이 났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8일이나 안 받는다는 게. 이게 뭐 중간에 삭제하고 이런 주작이 아니고 진짜 원본입니다. 이거 가린 것만 빼고. 그래서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아 진짜 중요하구나. 저는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연락을 빨리 주고받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꼭 이걸 중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8일은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좀 실력이 뭐 실력은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그리고 저도 막 엄청 이 사람이 5년 동안 공부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서로 좋자고 하는 거고 서로 공부하고 늘려 나가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좀 제가 감정적으로 답답한 일이 생기면 오히려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 사람이 오히려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리고 실력 좋은 사람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나보다 너무 실력이 좋은데 이 사람이 제 프로젝트에 완전히 나만큼 헌신해서 할까? 상식적으로 쉽지 않죠. 소마에서도 되게 막 이런 사람 여기 왜 있지? 막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소마에서 굳이 하겠다고 막 네카라쿠베 가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소마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 남은 팀원들은 그냥 망하는 거죠. 차라리 무일푼이라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랑 했던 게 낫죠. 그 사람은 공부라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팀을 구하는 장면들은 사실 이런 거였어요. 뒤쪽에 이제 칼 하나씩 숨기고 있고, 나 사실 내 칼 앞에 붙으면 바로 런해야지, 아니면 뭐 그냥 일정 절대 안 맞춰야지, 이런 거 칼 하나씩 숨겨놓고 다 막 겉으로는 전 멋진 사람입니다 이러고 팀 구하는 거였어요. 저는 뭐 이 정도까지 막 이 칼을 맞진 않았는데 칼을 맞은 사람들을 여러 만났거든요. 그래서 브레이스를 구할 때 좀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 잘 맞아야 된다는 게 되게 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뭐 나랑 싫어하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낫겠죠. 아, 이게 자꾸 좀 뒤로 내려가네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기준을 구체화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막 저랑 잘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거기에 yes, no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연락 잘 받으세요?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막 하루에 최소 10번은 보시나요? 아니면 하루에 최소 12시간씩 모니터 앞에서 상시 대기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로 치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조건을 좀 써봤는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구체화가 덜 되긴 했는데 일단 저는 자기한테 온 연락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 카톡에 올라온 일을 안 없애면 죽을 것 같은 사람, 제 최우선순위입니다. 프로젝트 할 때. 그리고 좀 낯 안 가리고 거리낌 없이 친해질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제가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 왜냐면 친해야 좀 저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그런 사람이고, 또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저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기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또 프로젝트를 해나가면서 이런 기준들을 깎아 나가셔야겠죠? 이제 하면서 분명 답답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때그때 물론 풀면 좋겠죠. 근데 못 풀더라도 그걸 꼭 기억해 놓고, 예를 들면 내가 프로젝트 하는데 연락이 안 받아서 되게 답답했네. 뭐 아니면 이 사람이 낯을 너무 가려서, 아니면 너무 서로 조심해서 내가 뭐 이 사람한테 버그 하나 제대로 말할 수가 없어. 그래, 그게 굉장히 답답했다면 뭐 내가 버그 고친 거 이런 것만 기억하고 기록하지 말고 이런 거를 좀 기억해 놓고 다음에 프로젝트 할 때는 물어보면 되잖아요. 좀 막연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낯을 좀 많이 가리시나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 막연한 질문인데 저랑 잘 맞으시나요? 이거보다는 훨씬 대답하기 쉽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도 자기가 낯가리는지 아닌지 정도 알 테니까. 자꾸 넘어가네.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좀 내가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이 단순히 대답만 하면 되는 그런 기준으로 치환을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20년 동안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처음부터 잘 맞을 수 없어요. 이게 뭐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조건들도 있겠지만 저는 연락 잘 받는 건 절대 양보 못 합니다. 근데 막 낯을 가리는 사람, 아니면 좀 부지런한 사람, 이런 거는 어떻게 다 맞겠어요. 그러면 정량적인 규칙으로 끌어와라. 예를 들어서 연락을 잘 받는 사람이 좋다면,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어. 근데 계속 해나가야 돼. 그러면 정오부터 3시간 단위로 자정까지 무조건 한 번씩은 확인해라. 아니면 뭐 불편함이 느껴지면 편하게 이야기해라. 대신에 일주일에 하나씩 무조건 이야기해라. 그냥 생각해서라도 그냥 너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라도 이야기해라. 그렇게 그냥 강제적인 규칙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러면 비효율적이라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이랑 하는 게 맞고, 이런 규칙을 만들면 비효율이 생긴다는 걸 알아요. 당연히 이게 불편함을 바로바로 얘기하는 게 낫지, 일주일에 하나씩 강제로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이렇게 어차피 다 맞을 수 없으니까 안 맞는 부분들은 이런 규칙들로 케어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연락을 안 받어요. 그럼 내가 뭐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인 걸 나도 아니까 차마 뭐라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정량적인 규칙을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뭐라 할 명분이 생겨요. 너 왜 3시간 동안이나 연락 안 받어? 그게 규칙이잖아. 이런 식으로 뭐라 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하나씩 불편한 걸 얘기하기로 했는데 얘기 안 하면 그 규칙이었으니까 어쨌든 그 사람은 규칙을 어긴 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나한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나도 답답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랑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끼는 답답함에 비해서는 그런 비효율이나 나에 대한 족쇄를 감수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잘 맞는 사람이랑 잘 해나가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누가 못합니까? 안 그런 사람이랑 잘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겠죠. 그래서
내가 너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최강자라서 누구와 해도 막 그냥 천생연분처럼 같이 할 수 있어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저같이 제가 했던 것처럼 정량적인 기준을 정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했던 거는 규칙이 5가지였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는 15가지로 늘어났어요. 이게 다 보면 좀 딱 판단을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읽어보면 뭐 본인이 한 일을 5분 내로 설명할 수 있게 아니면 3일 전에 뭘 얘기하기 이런 식으로 정량적으로 좀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정량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맞춰 나가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주제로 이제 좀 솔직함에 큰 가치를 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회사도 있잖아요. 막 네카라쿠베도 있고 구글도 있고. 그럼 뭐가 다를까? 막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꼰대 대기업들과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했을 때 영어 이름 쓰고 막 되게 수평적이고 지금 여기 보면 막 그 나이에 상관없이 다 같이 그냥 맥주 하나씩 들고 회식하고 있죠. 아니면 좀 힙한 기술 쓴다. 막 러스트 고 이런 거 쓰는 회사들이 좀 인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수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뭐 시간 부족으로 막 이걸 한 10개 나열을 그러지 못했어요. 한 3가지 정도 꼽아보면 이러는데 근데 이런 문화가 왜 생긴 걸까 생각해 봤을 때 IT 인재들이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냥 MZ들이 좋아하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 IT 분야가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이런 문화가 생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좀 솔직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막 영어 이름을 써도 그거의 의도인 솔직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막 우리 영어 이름 써요. 막 상무님 영어 이름이 윤이야. 근데 상무님 코드에 버그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깃플레임 쳐보니까 상무님이야. 근데 내가 상무실 똑똑 두드리고 아 상무님 여기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진짜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그냥 아 윤이 여기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면 될 거를 이 막 이렇게 막 상무님 여기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할 거면 영어 이름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솔직 좀 이런 버그나 아니면 뭔가 이 코드 좀 냄새 나는 것 같다 그런 걸 솔직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그 영어 이름이나 수평적인 문화 이런 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그렇게 어렵냐? 버그 있다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서로 학생끼리 프로젝트 하는 거에서는 특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쉽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프로젝트에 묶여 있으니까 진짜 쉽지 않아요. 이게 막 뭐 재촉을 별로 안 친한 사이인데 재촉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막 제가 다현님과 프로젝트를 하는데 다현님 코드가 뭔가 좀 잘 돌아가는데 좀 이 스타일이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내가 별로 안 친한데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제 그 코드 리뷰에 그렇게 자신이 없는데 그런 거에 자신 있는 대학생이면 이미 어디서 인턴하고 있죠. 왜 학생 프로젝트를 하고 있겠습니까, 솔직히. 막 10년차 시니어도 코드 리뷰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막 이런 거를 편하게 말하기가 진짜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게 쉬웠으면 왜 회사들에서 막 영어 이름 쓰고 막 회식 그 줄이고 막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선택을 해야 돼요. 말조심하다가 해야 할 말도 못하기. 그리고 좀 상처나 감정이 상하더라도 해야 할 말 하기. 물론 저도 최상의 선택지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막 바보도 아닌데 말조심하면서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하면서 해야 할 말도 하고 이런 선택지가 제일 좋죠. 저도 막 미국에서 막 부드럽게 말하는 거는 바이트 낭비가 아니다 이런 거 압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처음부터 되면 그런 운동이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막 캠페인도 하고 하죠. 연습을 통해서 얻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말조심하면서 해야 할 말 못 해보니까 상처 주면 좀 감정이 상하더라도 해야 할 말을 하고 그걸 극복할 만한 관계를 쌓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친구랑 뭐 싸울 수 있죠. 근데 막 그렇다고 바로 손절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좀 뭐 며칠 꽁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잖아요. 약간의 감정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져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게 진짜 쉽지 않죠. 이게 제가 아까 규칙이 5개라고 했었는데 7개였네요. 이런 규칙이 있었어요. 뭐든지 불편한 게 생기면 빠르게 공유하기. 뭐 좋은 규칙이죠. 누가 모릅니까? 저도 동의해요. 근데 그 제가 소마 하면서 아까 80명 넘게 만났다고 했는데 그럼 한 수십 팀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막 3명 중에 1명만 만나고 이런 적도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 그 팀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면 이런 규칙이 없었던 팀이 없어요. 진짜 다 있어요. 막 불편한 거 생기면 언제든 말해라, 솔직하게. 근데 이 중에 이거 지킬 수 있었던 팀 진짜 한 손에 다 꼽을 수 있어요. 한 3팀 될까? 제가 오면서 해봤거든요. PPT 검토하면서. 한 3팀?
진짜 얼마 없어요. 그 수십 팀 중에서. 그래서 나름 개발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고 열정 넘치는 사람들인데 이거 하나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생각을 해보고 또 제가 그 뒤로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잘 된 팀 규칙을 제가 봤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가장 좋게 팀원 간 관계, 가장 솔직해질 수 있었던 팀원 규칙이거든요. 이거 뭐 하나하나 읽으실 필요 없고 왜냐면 제가 전체를 캡처한 거라서 보면 이게 되게 유기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일단 그 오늘 운동 완료 이거 주 3회 이상 해야 되죠. 그리고 맨날 스크럼 할 때 TMI 하나씩 말해야 돼요. 이게 뭐 그 오운환 이런 게 좋은 문화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어쨌든 뭔가 자기 정보를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십하면 안 되죠.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대화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 오늘 운동 완료했어. 그러면 20하면 안 되죠? 그러면 뭐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수고했어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카톡을 확인해야 되고 막 이 사람 운동 열심히 했고 뭐 열심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했구나. 어떻게 사는지 알고 어디 시간 쓰는지 알고 최소한의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TMI 뭐 나 오늘 머리 깎았어. 이게 뭐 별거 아니죠. 근데 무조건 리액션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다른 규칙에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싫어도 머릿속에 때려 박히게 되잖아요. 그렇게 좀 친해지고 솔직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않으니까 말이 쉽지 막 실제로 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서로 어쩔 수 없이라도 친해질 수 있게 정량적인 뭔가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오늘 운동 완료도 좋고 막 뭐 오늘 뭐 먹었는지 올리기 이런 것도 좋아요. 이 그 운동인지 먹는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정량적인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돈이 팀을 묶어줄 수 없어요. 제가 막 저랑 프로젝트 하면서 매달 300만 원씩 드립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알아서 나한테 맞추겠죠. 근데 난 그런 돈이 없고 대부분 다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300만 원이 있다 한들 그런 데 쓰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마치 뭐 우리가 돈을 주고 서로 돈 주니까 참는 회사 마냥 그런 걸 기대할 수 없어요. 기대해서도 안 되고 내가 그럴 수 있더라도 아마 나랑 같이 프로젝트 하는 팀원들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팀장일 때이고 개인으로서는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 아니면 막 내가 TMI라도 얘기할 만한 사람이 되라고 하고 싶네요. 제가 소마에 가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 최강의 개발자라 생각했어요. 막 진짜 이상한 티셔츠 입고 막 여기 파이썬 막 크게 써 있어. 막 그러고 막 목도 막 이렇게 돼 있고 허리도 그냥 한 90도 굽어져 있고 이게 최고의 개발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개발 잘하지. 그건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 고수 많아요. 아니면 뭐 머리도 좀 장발이고 그런 사람 고수 많은데 이제 소마에서 본 진짜 좀 고수라고 할 만한 개발자들 뭐 연수생들은 그렇다 치고 멘토들은 다 뭐 진짜 좋은 데서 일하다 온 사람들 누가 봐도 막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서 일하다 온 사람들인데 진짜 막 너무 인싸인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뭐 노는 거 좋아하고 잘생겼고 예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차원이 달라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그냥 뭐 아무래도 외모 관리에 투자할 시간은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눈을 가리고 보면 내가 컴공과랑 대화를 하는지 경영학과랑 대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근데 왜 그 사람이 인싸일까? 그냥 태생이 인싸일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얘기해보면. 근데 그냥 좀 서로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름 취미도 있고 내가 뭐 만나서 할 얘기가 개발밖에 없어. 그럼 이 사람이랑 솔직히 어떻게 지내겠어요? 개발 얘기만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뭐 취미도 갖고 운동 뭐 취미가 다들 있으시겠지만 아무튼 좀 개발에만 미쳐 있으면 생각보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잘 풀고 그 프로젝트 팀원들이랑 친해지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기 있는 저 초고수도 저랑 같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면 아무래도 20년간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랑 맞춰야 되니까 양보할 수 없는 기준들을 마련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을 고를 때는, 근데 그 뒤로는 맞춰 나가야 돼요. 그 방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난 뭐에 답답했지? 막 연락을 안 받아서 답답했어. 뭐 이런 거를 꾸준히 연구하고 기록하세요. 버그만 기록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솔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생각하고 마련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발표
그러면 다음은 항상 돌아오는 단체 사진 찍는 시간. 단체 사진 찍고 6차 대우 톡 세미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